다낭에서 출발하면은 그 센다이까지 신칸센으로 한 2시간 거리인데, 후쿠시마는 그 센다이 가기 전에 글쎄 한 30분 전인가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역을 통과하는데 상황이 어떤가 하고 제가 유심히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신칸센 역 자체도 아주 한산했고, 또 역을 출발해서 이렇게 쭉 전차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처음에는 속도가 많이 안 나니까 제가 유심히 길거리를 보았습니다만은 거의 사람이 나다니질 않고, 사람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오후 한 4시쯤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 학교가 끝나고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조금 보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일체 뭐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 후쿠시마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데서 50km 넘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직접적인 어떤 피해 지역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 시민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일체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이미 6개월이 훨씬 지나서 우리 한국 미디어에서는 거의 방송을 잘 안 하고 보도를 안 하고 다 잊어버린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본 방송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매일 그 원전 관련 후쿠시마 후속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고, 또 거기서 떠난 사람들, 살 수 없으니까 떠난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떤 심리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런 소식을 매일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대한민국은 마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전혀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지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방사능 누출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고, 언제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 전망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전혀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전력회사도 마찬가지로 동경전력회사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센다이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동경에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잠시 서점에 들렀더니 이미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집 보도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피해 지역을 그냥 사진 찍은 그런 자료들이 대부분이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심층 취재를 한 자료가 없을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서점에 들렸을 때 바로 한 며칠 전에 이렇게 새로 출판돼서 나온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저자는 히로세 타카시라는 일본 사람인데 1943년생이고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기업에서 기술자로 오래 근무하다가 지필 활동을 시작을 했고, 주로 지필은 원자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저술 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일본의 원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끊임없이 이렇게 지적하고 또 이렇게 대중에게 외치고 하는 그런 시민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상당 부분 그분의 그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발췌를 해서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많겠습니다. 먼저 그 원자력 발전이 그 원전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원전은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원자력 발전이 안전한가? 그 후쿠시마 사고가 터질 때까지 아니면 체르노빌 사건이 터질 때까지 원자력 발전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원자력이 워낙 전문 분야이고 또 각국의 그 전문가들, 학자들 또 그 관계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다 안전하다고 보증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도 많은 학자들과 그 원자력 분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역설했을 뿐 아니라 그 원전을 추진하는 그룹은 해마다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원전이 안전하다는 그 신화를 국민들 뇌리에 이렇게 그냥 각인을 시켰습니다. 하나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 문화계 인사들, 연예인들 총동원해서 원전을 방문하게 하고 그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찍어서 또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고 예를 들어서 1988년에 그 중부 원전이라는 전력회사 그러니까 아까 그 일본에서 지금 현재 일본 원전이 50 몇 개가 있는데 이 1988년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때 그 중부 원전 그러니까 지금 그 동경 전력에서 하는 그쪽 말고 그보다 이제 더 그 나고야 쪽 그쪽입니다. 이 중부 원전은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 4,000명을 무료로 1박 2일 코스 워낙 그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일본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인 그 발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수업을 이렇게 실시하게 해서 어릴 때부터 모든 국민이 원전에 대한 어떤 거의 신앙에 가까운 그러한 그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 원전의 안전 신화를 만들어낸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언론을 통한 원전 홍보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전에 그 어느 주간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퀴즈 대한민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1년 동안 원자력에 관한 문제를 퀴즈에 내는 그 조건으로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한 프로그램 안에 그 몇 개의 원자력에 관한 질문을 내는 것으로. 그 다음에 스폰지 2.0이라는 프로그램은 또 8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KBS 1에서 하는 과학 카페라는 프로그램에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원자력 관련 코너로 이렇게 설정하고서 8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원자력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지난 과거 5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의 PPL, 다시 말해서 간접 광고 비용으로
지출된 예산이 28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2005년서부터 2008년 사이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76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각 그 언론기관의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모든 경비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뇌리 속에도 아주 무의식적으로 원전은 안전한 것이다 하는 게 이렇게 세뇌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근데 불행인데 그 불행이 전화위복이라고 하면 좀 그거 하지만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원자력의 안전 신화가 일본에서는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2006년 일본의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물론 정부 산하 기구인데 주로 거기서는 원자력을 추진하기보다는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안전을 자꾸 점검하고 규제하는 쪽의 그 위원회입니다. 근데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한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송전선은 발전소에 비상용 전원을 설치하기에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확률은 낮고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용 냉각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한 회의에서 그 위원회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그러니까 이 비상용 디젤 발전기라는 건 원전은 말하자면 발전소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원전 자체의 본 그 엔진이 망가지고 원자로가 작동이 안 됐을 때 이제 필요한 전기, 그러니까 여전히 냉각을 시켜야 되고 하는 그 필요한 전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건 따로 별도의 그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다 작동하지 않을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8승 내지 9승의 거의 이렇게 그런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다음에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터진 다음에 기자들이 끊임없이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농도, 우리 용어로는 고준이라고 하더구만요. 그 고농도의 오염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니까 그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전 사업의 어떤 시스템에 이렇게 좀 근본적으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원자력에 관해서 이게 워낙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들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전문가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는 그런 그 소박한 어떤 그 백성의 그 통념에 다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아니면 수십만 명의 생명에 관계된 일이고
우리 인간들의 그 기본 생존권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는 그런 대재앙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수의 그 전문가들에게만 맡기고 우리 비전문가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는 그 관심을 갖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그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소박한 백성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그 행동이라고 할까? 어떤 결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문가 집단이 충분히 다 잘 이렇게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리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전문가 집단이 지금까지 그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거짓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냥 믿고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 정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일본 정부가 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도 그대로 함께 그 같은 보조를 마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전문가들은 대개 크게 네 부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지식경제부 산하의 그 한전을 비롯해서 몇 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홍보하고 하는 이런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교육과 아까는 지식경제부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건 아까 일본에서 제가 얘기한 예를 든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같은 기능입니다. 그 규제하고 이렇게 검증하고 하는 그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국,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의 안전을 점검하고 심사하고 감시하는 그룹이 이 두 번째 부류의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계, 원전 건설업체들입니다. 이 어떤 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금방 아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이런 데들입니다. 그 다음에 학계, 네 번째로 학계인데 이거는 서울대, 한양대 등 원자력 관련 학과들을 가지고 있는 대학, 그리고 한국 원자력 학회, 그리고 한국 방사성 폐기물 학회, 이런 네 가지 부류의 전문가들이 이 원자력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따지면 정부 기구만 1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기구들은 각각 원자력에 관한 그 연구와 진흥과 규제에 크게 그 세 가지 종류의 일을 하는데, 근데 현재 원자력 관련 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룹의 리스트들을 이렇게 보면은 원전 개발과 진흥 부서에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건설하고 뭐 이런 쪽에 일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 안전위원회 쪽으로 그 규제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또 규제하는 부서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정년 퇴임할 때쯤 되면 산업계 쪽으로 가서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로 갑니다. (1991년) 원전 산업계 인사들이 모인 한 토론회 자리에서 교육과부의 원전 안전위원으로 일하던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자력 패밀리이니까 안심하고 원자력 산업을 진행하십시오. 원자력 산업계 그 건설회사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 원전 건설을 맡은 기업은 원자력 학회에 몇억 원씩 기부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계 원로, 건설사 간부, 정부 관료 도 그 뒤에 가서 보면 다 한 냄비 안에 같이 어울리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일종의 아주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은밀한 신디케이트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원전 마피아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의 도대체 이 원리가 뭔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유명한 어떤 교토대학 교수, 원자력 관련 물리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강의하시는 걸 제가 들었더니 그분은 처음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원자력이라고 한 게 그렇게 고도의 무슨 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부엌에서 주전자에 물 끓이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은 물이 이제 끓으면서 거기서 열이 나고 그러면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잖아요. 수증기로 바뀌면서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하는 그 힘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인데, 수력 발전은 예를 들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 힘으로 이렇게 터빈을 돌려가지고 그 터빈이 돌아가면은 그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것이 수력 발전이고, 화력 발전은 아시다시피 석유나 아니면 석탄으로 떼가지고 그거로 물을 데펴서 역시 또 그 물이 이렇게 아주 수증기로 이렇게 변하면서 거기서 상당한 압력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것으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그걸 전기로 바꾸는 그것이 화력 발전이죠. 근데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는 우라늄에 불을 붙여가지고, 한마디로 우라늄을 핵분열 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가지고 물을 데펴서 물을 끓여서 그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그 수증기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그러니까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서 열을 발생시키고 물을 끓여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 부분까지의 원자로 파트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에서 나온 그 압력을 이렇게 이쪽으로 가져와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 부분하고, 이 두 가지로 크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석유나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이는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연료를 넣다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석탄이나 석유를 넣지 않고도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적정 온도가 돼서 수증기만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데, 우라늄을 태우는 경우에는 그게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라늄 핵분열이 일어나면 필요 이상의 아주 엄청난 고열이기 때문에 원자로
압력 용기가 과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시 그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수를 돌려서 끊임없이 식히면서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원자로는 이 냉각 공정을 위해서 그 직경 3cm면은 뭐 한 요 정도 될까요? 직경 3cm에다가 그 다음에 길이 20m의 그 작은 관이 그 수천 개 원자로라고 합니다. 그 작은 그 3cm의 20m에 달하는 작은 그 가느다란 관이 원자로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발전 부분을 연결시킵니다. 그 안에 물이 돌고 냉각수가 돌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관 속에 어마어마한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흐르고 또 수증기가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기압이 뭐 70에서 150 기압이 나온다고 그래요. 전 뭐 그게 70 기압이 어느 정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아무리 관을 잘 만든다고 하지만 그 엄청난 압력과 고온을 견디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관에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관이 이렇게 그 이음새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디 그 구멍이 나거나 그 금이 가거나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배관과 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연결 부위는 아주 취약하다고 해요. 거기는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접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번 그 후쿠시마 원전의 고농도 그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된 것이 바로 그런 취약점을 증명해주는 단적인 그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4월에 그 울진 원전 4호기에서 정기 점검을 위해서 가동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때 그 아까 말씀드린 증기 발생기와 연결되는 그 세관, 그 가느다란 관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능을 그 잔뜩 먹으면 그 냉각수 45톤이 10분 동안 45톤의 냉각수가 바깥으로 그 쏟아져 나왔다고요. 이거는 1등급 원전 사고라고 하는데 그때 그 우리 언론은 그냥 잠깐 보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지 제대로 그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류의 그 비슷한 사고가 한꺼번에 배관이 뭐 수백 개 아니면 1000개 넘게 그 되는 배관이 한꺼번에 막 그 찢어지고 막 냉각수가 이렇게 새고 하는 그래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수시로 지금까지 그 발생을 해왔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라늄을 이렇게 핵분열시키고 나서는 그 엄청난 열 때문에 냉각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그 물을 공급하는데 그 문제가 생기면은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은 마치 그 우리가 그 뭐 음식하다가 부엌에 가스불 위에 냄비 얹어놓고 그냥 나간 셈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물을 나중에 탈나고 나서 외부로부터 물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외부로부터 물을 쏟아부으면 지난번에 후쿠시마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막 소방차 동원해가지고 물 쏟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외부로부터 쏟아부은 물에도 엄청난 그 고농도 방사능이 다 이렇게 오염이 되고, 그래서 그 고농도 그 오염수를 받아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저농도 오염, 그러니까 좀 덜 오염된 그 전에 다른 이렇게 그 오염수는, 냉각수는 바다로 그냥 내보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때 그 9만 톤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거기 그 발전소 안에 그냥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 규모의 그 재앙은 그 미국이나 소련에서도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고, 체르노빌은 뭐 그 바닷가가 아니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체르노빌은 또 그 물로 이렇게 덮었다기보다는 콘크리트로 완전히 나중에 덮어버렸죠. 근데 여하튼 이런 그 어마어마한 오염수를 취급해 본 경험이 미국에도 없고 소련, 러시아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오염수를 후쿠시마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후에 아무런 보도를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원자로 그 내부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을 끓일 수 있는 열이 발생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슘이나 스트론튬이나 요드, 크립톤, 플루토늄 같은 대단히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약 200여 가지나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걸 소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일본에서는 보통 3중으로 된 용기에 경납해서 지하 약 300m 아래에 그 터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깡통들을 갖다가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 3중으로 된 그 폐기물 용기의 제일 안에는 스테인레스로 만든 용기이고, 그 스테인레스 바깥을 다시 둘러싸는 철제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규산 알루미늄 용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맨 껍데기는 에워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중으로 된 거니까 이건 틀림없다, 이렇게 그 원전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하 300m의 밑에 이렇게 그 폐기물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는데, 그 지하 300m까지 도달하기에는 그 중간에 거의 대부분의 땅에서 이렇게 그 지하수층을 통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수층을 통과하면은 그 300m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지하수층이 대개 두 번 내지 세 번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특히 일본 같은 지역에서는 이게 지진이 있기 때문에 이 그 관이 뭐 절대로 틀림없이 이거는 빵꾸가 나지 않을 수 있다 하고 절대로 보장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하수가 혹시라도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밑에까지 가는데, 그 콘크리트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지하수가 조금이라도 스며들면은 결국은 그 지하수가 밑에 그 용기에까지 도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무슨 특수 강철로 했다고 해도
그 지하수가 접촉을 하면 부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식을 하면 결국은 그게 그 방사능이 겉으로 이렇게 누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하수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주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원전을 그럼 차라리 빨리 이렇게 결정을 해서 폐기하면 어떤가? 독일 정부는 많은 논란 끝에 폐기를 결정을 했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진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폐쇄하는 데에는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업 원자로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2001년부터 로를 닫는 폐로 작업에 들어간 원자력 발전소가 동해 원자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2001년도부터 폐로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동해 원자로를 완전히 해체해서 폐로 작업을 끝마치는 것이 20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년 거의 20년 걸리는 셈이죠. 정상으로 가동된 원전도 그 내부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건물처럼 그냥 부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빌딩은 폐쇄하면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가서 쇠뭉치를 갖다가 부수면은 그것으로 간단히 끝나는데, 이 원전의 경우에는 겉은 먼저 건드리지 않고 속의 원자로 안에 핵연료부터 꺼내고, 그 다음에 핵연료는 따로 보관을 하고, 그러고서 그런 다음에도 원전 안에 이 가득한 방사능이 반감기에 거쳐서 이렇게 자연히 없어질 때까지 최소한 한 10년은 기다려야 건물에 손을 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력 용기 등의 중심부를 해체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바깥에 구조물을 이렇게 없애고 이제 완전히 그때서야 폐로 작업이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년 걸린다는 겁니다. 최소한 아주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원자로를 폐쇄하기.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는 폭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손상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손을 대야 좋을지 일본 정부나 전력회사에서도 아주 난감한 실정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작업용 특수 로봇을 개발을 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작업 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이게 힘듭니다. 압력 용기에서 핵연료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전체를 덮씌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체르노빌에서 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다 완료하려면 3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로 냉각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원자력 안전위원회 전에 위원이었던 분이 한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기 중의 방사능 오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준인 것 같은데,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사태는 어떻게 해서든 막지 않으면 안 된다. 해양 오염이 시작되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수습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다로 고농도의 오염수가 흘러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플랑크톤들이 다 오염이 되고 그 플랑크톤을 먹는 그 물고기들은 그 플랑크톤보다 더 높은 그 방사능을 이렇게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먹는 인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 2011년 3월에 그 원전이 폭발했는데 그 지난해 2010년 6월 1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2호기에서는 이미 전원 상실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소위 그 멜트다운, 그 완전히 원자로가 다 녹아서 터져버리는 거의 그 상태에 돌입할 정도의 대형 사고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미디어에서는 그때 당시 남아프리카 월드컵이 엄청 그 열기를 가지고 방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도 미디어들은 다 그 월드컵 방송만 들다 해대고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어떤 사고가 터졌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뭐 상세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외부로부터 발전소에 보내는 그 전기 계통, 그러니까 디젤 발전소의 그 전기 전원이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그때 끊어졌다고 해요. 그 발전기로 그때 다행히도 그래서 원자로를 긴급 정지는 시킬 수 있었는데 원자로 내부의 그 비등, 그러니까 그 끓는 작용이 격렬하게 계속이 됐고, 그래서 내부에서 물이 급속히 줄어들어서 노심이 소위 노심 그 용융이라고 합니까? 그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멜트다운은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왜 전원이 4개 다 모두 끊겼는지 발전소 측은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다만 그 사고 나흘 전인 6월 17일, 2010년 6월 17일에 그런 사고가 터졌는데 그 사흘 전인 6월 13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꽤 큰 지진이 원전 주변을 흔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중대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관계자들은 그 대지진이 엄습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2011년 3월에 그런 치명적인 재앙을 겪게 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폐기물들,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잠깐 쉬죠? 예. 한 10분 쉬겠습니다. 예, 조금 숨 쉬셨습니까? 예, 워낙 이게 내용이 아주 좀 무거워서 여러분들이 참 소화하시기도 힘드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원자력 발전에서 생기는 부산물과 처리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에서는 연기도 나지 않고 또 탄산가스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청정 에너지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 연기보다도 또 탄산가스보다도 훨씬 더 악질적인 폐기물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그 방사능에 오염된 그 많은 그 시설 물품들, 거기 그 원전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공장 안에서 이렇게 입는 그 옷이라든지 또 쓰고 버려야 할 그 소모적인 그 물품들도 많은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방사능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안전한 처리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 함부로 아무 데서나 버릴 수도 없고 어디 땅에 묻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그런 그 아주 참 그 고약한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원전을 그 무사고로 이렇게 가동을 하려면 항시 그 섬세한 유지 관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유지 관리 작업은 여러분들이 그 TV 화면에서 원자력 발전 소 이렇게 보여주는 그 자리는 항상 그 계기판이 잔뜩 있는 중앙 통제실만 보여주죠. 그것만 보면 아주 깨끗하고 아주 그 참 좋은 노동 환경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실제로 그 원전 내부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아주 초보적인 그 원시적인 육체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20년 동안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그 결국은 암에 걸려서 그 세상을 떠난 일본 사람의 그 기록을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히라이 노부오라는 사람인데 그 원래는 화학 공장에서 일하던 배관공이었는데 원전이 시작될 무렵서부터 죄의가 있어서 합류를 한 분입니다. 주로 공장에서 원전 건설 공사장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원전 그 건설 그 시작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공사 과정을 보면은 아주 정말 그 인간적인 실수도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원전 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은 완벽하게 시공되고 관공서에서 완벽하게 감리해서 하자없는 공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안심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하고 이 사람은 외칩니다. 그리고 설계상으로는 설사 안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원자로의 설계를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숙련공은 일본 전국에 찾아서 과연 몇 명 있을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들도 아마추어들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하나 지을 때도 그 설계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이렇게 훌륭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집을 설계를 해도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하는 그 목수나 예를 들어서 그 시멘트 바르는 사람들이나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다 여러 사람들이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부실하면은 결국은 집을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하게 지어놔도 장마철 되면 비가 줄줄 새고 또 겨울철 되면 우풍이 심하고 이런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그 후쿠시마 원전에 이 사람도 관여를 했는데 배관공이 원자로 안에 철사 뭉치를 그냥 떨어뜨려 놓고 나왔답니다.
그걸 만약 그대로 다 그렇게 닫아놓고 원자로를 돌렸으면은 난리가 났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이 아마 그 사전에 그 점검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원전 공사상의 중요한 결함은 그 기술 인력의 후진 양성, 숙련공 양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술자 한 사람이 1년에 그 자기가 받아도 되는 허용치의 방사능 양이 한정되어 있고 숙련공일수록 그 자주 원자로 근처에서 일하게 되니까 금방 그 한계 수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현장 정작 그 원자로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현장에는 초보자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 여건이 아주 어둡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덥고 또 방호 마스크를 쓴 상태여서 이 말이 전달이 안 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손짓으로 막 발짓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선배가 후배에게 기술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접공의 경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천 개의 세밀한 배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배관들이 자주 탈이 나는데 그게 이제 다 용접공들이 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용접공의 경우에는 30살이 되면 이미 눈이 나빠져 가지고 그 석유화학업체에서는 일을 계속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일당이 좀 싸지만 원전 현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원전이라고 하면 아주 고급 기술이고 모두 그런 고급 기술자들이 일하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원전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해서 일본 내각에서는 운전관리 전문관이라는 공무원을 각 원전에 배치를 하고 그 원전의 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운전을 해도 좋은지 운전을 말아야 되는지를 허가하는 권한을 갖도록 결정했지만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 전문관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완전 초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과학기술청 그 직원들은 이 원전 업무가 그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절대로 나서지 않고 그 다른 부서의 그 공무원들 중에 남아도는 사람들, 대기 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파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어떤 때는 농수산부에서 양잠업 하던 사람들이 파견돼서 일하고 양식업 관련하던 사람들이 와서 원자로에서 일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이 원전에 있어서 그 큰 문제는 그 관리에 임하는 사람들의 그 피폭 문제라고 합니다. 원자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배관 안에 섭씨 300도에 달하는 뜨거운 물이 엄청난 그 수압으로 이렇게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관은 손상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이나 발부를 갈아 끼워야 되는 건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피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 노동자는 자기 옷을 벗고 그 원자로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옷을 벗고 방호복을 우리 사진에 보면 다 하얀 옷으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 방호복이라는 것을 갈아입는데 그 방호복이라는 것이 방사능으로부터 노동자를 방사능 양을 측정해서 그 방사능이 위험 수위에 왔으면 그거를 삑삑 하면서 알려주는 그 계기가 하나 달렸을 뿐이지 실제로 방호복은 방사능을 거기서 잔뜩 묻혀가지고 원전 바깥으로 끌고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잔뜩 방사능 묻은 그 방호복을 입고 마친 다음에 노동을 마친 다음에는 그 옷 갈아입는 곳에서 그 옷을 다 벗고요. 그 다음에 빨가벗고 완전히 샤워 묻은 방사능을 다 씻어서 이제 검사해가지고 방사능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기폭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95%가 아마추어들이라고 합니다. 계절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겨울철에 농한기를 맞은 농부들이나 아니면 고기 안 잡히는 시기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 어민들이 주로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원전에서 가장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은 하청업체의 임시직 노동자들, 아니면 노숙자들, 아니면 비행 청소년들, 거주지 불명자들. 과거 30년 이상을 이런 사람들에게 그 원자로 내부에 가장 위험한 일을 시켜왔다고 합니다. 게이오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인 후지타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그동안 1000여 명 가까운 하청업체 노무자들이 이 때문에 죽음을 맞았고 수천 명이 암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배경에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 원전 건설과 또 유지 관리에 관한 그 계약을 전력회사들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용역을 맡은 대기업들은 자기네들 사원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하청을 줍니다. 근데 하청을 한번 받은 하청회사에서 그걸 또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또 하청을 준대. 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고.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 터지고 나서 들어가서 막 흰 옷 입고 막 청소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그때 보도에 난 거를 제가 일본 잡지를 보니까 7번째 하청회사 해가지고 7번째 하청회사에서 고용돼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노무자들을 모으는 사람들은 하청회사에서 그것도 위탁 받아가지고 노무자를 직접 모으는 사람들은 주로 조폭들이라고 합니다. 그 조폭들은 노무자들을 모집, 선발, 계약하는 일을 청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지불하는 노동자의 일당은 본래 맨 처음에 원전 예산에 잡히는 거는 일본 돈으로 1인당 7만 엔이라고 합니다. 일당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거는 고임금이죠. 근데 여러 단계를 하청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맨 밑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조폭 정도가 되는 그 맨 아래의 그 책임자는 그 사람까지 내려올 때 한 3만 엔 정도로 이렇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노무자 모으는 사람이 한 15,000엔에서 2만 원 정도 자기가 띄어먹고 그 다음에 결국은 10,000엔에서 한 15,000엔 정도를 이제 그 마지막 실제로 일하는 노무자가 받는 것이죠. 이들은 일용직이어서 나중에 병에 걸리고도 소를 제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또 나중에 문제를 알고 이를 제소하려고 했을 때도 조폭이 나서서 이 자식 가만히 있어 어디 가서 입만 뻥긋하면 죽여버릴 거야.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에 뭐 겁이 나서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결국 방사능을 쪼여가면서 하루에 10,000엔 정도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최하위의 그 노동자들, 노숙자들, 그들의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원전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상황인데도 원자력을 클린 에너지니 녹색 에너지니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정말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녹색이 아니라 정말 적색이고 흑색입니다. 방사선은 본디 인간뿐 아니라 생명체와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괴물입니다. 생물은 지구상의 방사성, 지구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 오랜 그 몇백만 년의 과정 속에서, 몇억 년의 과정 속에서 방사성 물질이 거의 사라지고 나서 비로소 생물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태고 쪽에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지금 없는 원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불안정해서 다 붕괴해버리고 그리고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다 인간에게 해로운 원소는 없애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다시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생물은 이렇게 종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이 죽어도 그 다음 대로 이렇게 세대를 바꾸어서 존속해 갑니다. 근데 방사선은 개개의 생명체의 지속과 그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는 그 사이에 유전 정보가 있죠. 그 유전 정보를 파괴합니다. 다시 말해서 염색체를 절단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폭자들을 관찰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염색체가 절단되면 신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세포의 복제가 안 되고 이상 염색체가 생겨서 유전 정보에 혼란을 일으켜서 변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사능은 개개의 생명체만이 아니라 종의 생명체 그 종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전체의 미래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아주 괴물인 것입니다. 아까 시작에 우리가 잠시 그 VTR을 봤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20km 이내 지역 아니면 그보다 뭐 거의 250km까지도 이렇게 그 방사능이 번져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일본 정부가 나서서 20-30km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타 지역으로 집단 이주를 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주로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다른 지역에 갑자기 가가지고 고기 잡던 사람들이 뭘 하면 먹고 살 것인지 아무런 전망이 안 보인다고,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지역에 가서 뭘 하고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지자체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생산자뿐 아니라 그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사업상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직접 직접 자기가 출하하는 농산물을 이렇게 판매하지 못해서 생기는 피해뿐 아니라 풍평에 의한 피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오염되지 않은 지역의 농산물까지도 그 소문, 그러니까 무슨 뭐 후쿠시마 근처의 다른 지역에서 난 그 뭐 농산물이라도 일본 사람들이 대개 어느 지역 하면 금방 알기 때문에
안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요즘 와서는 뭐 거의 수도권, 그러니까 일본은 동경 부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아이 키우는 사람은 동경에 안심이 안 된다고 해서 동경 시내에서도 가끔 여기저기서 이렇게 아이들 급식에 무슨 뭐 세슘이 뭐 발견이 됐다는 등 뭐 여러 가지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 이런 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고 더 남쪽으로 아니면 서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손실들 이거 계산하면 아마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일본이 1960년 4월 일본 과학기술청의 의뢰를 받고 원자력 산업회가 작성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서의 이름은 대형 원자로의 사고의 이론적 가능성과 공중 손해액에 관한 시산서라는 타이틀의 문서였습니다. 이 비밀 문서로서 바깥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서야 알려졌는데 그 문서에서 이바라키 현에 있는 동해 원자력 발전소에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일본 정부가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리고 보험회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때 최소한 1조 엔 정도의 손해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전 재해와 관련해서 보험회사 측에서 그 피해액을 지불할 능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거기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전력회사는 일본 국내의 손해보험회사들이 만든 일본 원자력 보험 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맹을 하게 하고 그래서 원전 1기당 1200억 엔, 1200억 엔까지만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법부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상 책임에는 상한선을 그어놓은 것입니다. 아까 피해 보고서에서는 예상되는 손해액은 1조 엔이라고 했는데 보험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1200억 엔까지. 그 다음은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은 어떡하냐? 국가에서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나서서 손해보험사들을 하나의 원자력 보험 풀을 이렇게 만들게 하고 다 가맹을 시켰는데 보통 보험회사들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이렇게 보험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자기네들만 가지고 안 되니까 외국의 다른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손해보험사들의 원자력 보험 풀에 대해서 외국 보험회사에다 다시 재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외국의 원자력 보험 풀 원자력 외국의 보험회사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당장에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일 뿐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으로 말미암아서 후발성, 나중에 두고두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천천히 생기는 후유증까지 합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의 희생자들은
총 70만 명 정도가 그 피해자였습니다. 86년에 발생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그 2006년도 공식 집계가 밝힌 사망자 수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는 56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86년에서 87년 사이에 투입된 그 22만 6천 명의 그 작업 종사자들, 사고 처리하는 작업자들이 이 1년 사이에 22만 6천 명이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백혈병과 갑상선, 암 등으로 고생한 환자들의 수는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능은 자연계의 먹이 사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방사능이 이렇게 그 강으로 이렇게 아니면 바다로 누출이 됐을 때 처음에 그 강물에서 바닷물에서 측정된 방사능이 1이라고 할 때 물에 타져 있는 그 물에 녹아 있는 방사능이 1이라고 할 때 거기에 사는 플랑크톤에는 2000배가 농축이 되고 또 그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그 물고기 내지 아니면 뭐 오리라든지 이런 생물체에는 4만 배가 농축이 된다고 합니다. 방사능은 이렇게 자연계 먹이 사슬 안에 한 달이 건너갈수록 더 아주 고농도로 농축이 되는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통제나 제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렇게 원전이 경제적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자세한 수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보도된 바에도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에 옛날에는 원전이 이렇게 제일 싸게 맥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단가를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하는 그 단체마다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결국 지금까지 원전의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사고 수습 비용 아니면 나중에 원전을 원전 수명이 다해서 닫아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모든 일이 다 정상적으로 잘 풀려서 폐로 조치에 들어가서 20년이라고 했죠. 조금 사고가 나든지 하면 30년 걸린다고 했죠. 그 비용은 원전 발전 비용에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따진다든지 하면은 전혀 이렇게 경제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원전이 전기를 발전하는 그 부분만 생각하면 싸다고 할지 모르지만 원전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처음에 우라늄을 채굴하는 그 과정, 또 운반하는 과정, 뭐 등등 이렇게 원전을 돌리기까지도 상당한 다른 에너지원을 그러니까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을 할 때 도저히 이게 경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감안을 해볼 때 우리가 정말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재앙의 영역을 우리가 파헤치는 그걸 초래하는 그런 정말 무책임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될 것인가? 교황 지금 베네딕토 16세께서 진리 안의 사랑 48항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연 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료 이상으로 소중한 창조주의 놀라운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에는 그것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기준을 알려주는 공식이 담겨져 있다. 이게 절대로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되는 구조를 하느님이 이렇게 원자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안정된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핵분열을 일으켜서 깨트려 가면서 전기를 자꾸 쓰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교황님이 얘기하시는 그 공식을 깨트리는 행위죠.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연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는 지켜야 할 도덕적인 요청이 따릅니다. 우리는 자연계의 이용의 한계를 이렇게 설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태초로부터 창조주께서 친히 설정하신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에서 이렇게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 하신 말씀, 그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하신 그 말씀에 상징적으로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연계를 대할 적에 그냥 생태학적인 법칙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법칙에 귀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핵분열을 통한 원자력 발전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자연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제어가 안 되는 방사능 물질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핵 폐기물은 거의 영구적으로 방사능을 지닌 채 존속하고 그것은 땅속이라고 하지만 계속 쌓여만 갑니다. 토양과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되면 생태계 전체와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그것을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반감기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릴 뿐인데 그거는 몇만 년, 몇십만 년이 걸릴 일입니다. 이제는 원자력 발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도 이걸 배우고 내가 전기 하나를 킬 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전기인가를 이제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빈대나 이를 잡으려고 DDT를 막 뿌렸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 수행들은 DDT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또 집을 지을 때 그 천정 위에나 아니면 벽 안에 성면을 잔뜩 썼었습니다. 방음과 단열재로. 근데 이런 물질들이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국가도 그 사용을 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폐기물들은 그런 화학 물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최악의 그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익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물질을 양산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쓰기만 하려는 현대 문명의 근본 시스템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소비 지상주의 문화를 정말 다시 틀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 세계에서 아마 자판기가 제일 많이 보급된 나라입니다. 온 나라 구석구석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저 벽촌 시골 어디 전철역에 가도 다 사람은 없고 자판기만이 역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자판기에 대한 그 논란이 일었습니다. 24시간 전기를 소비만 하는 자판기만 전부 없애도 원전 하나를 충분히 없앨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도 에너지 사용을 해마다 늘려가는 현실을 우리 각자가 정말 성찰해야 합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끊임없이 늘려가는 것을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류의 파멸을 전제로 하는 무지의 그 정책입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자기 임기 동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미래 세대에게 결코 이렇게 고갈되고 완전히 그 위험 물질 투성이인 그런 자연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안의 사랑 50항에 교황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미래 세대 역시 계속해서 이 땅을 일구며 거기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보존하여 물려줄 막중한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정과 후쿠시마는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입니다. 수험들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과소비를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는지 저희들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